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주간을 맞아 개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경제부문 4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조금 더 자세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 주 국정운영의 화두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혁과 국민 사기 진작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송 교수님 앞으로 어떤 메시지들이 좀 연쇄적으로 나올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광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광복 70주년 우리나라 이제 한민족이 어떤 하나의 전환을 하는 포인트를 한 이제 삼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 또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3년 차 이제 과반을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간인데 제가 볼 때 참 대통령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노동 개혁을 비롯해서 이제 4대 부문 개혁을 이제 뭔가 성과를 이제 내야 될 시기란 말이죠. 지금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체도 지금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4대 부문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잘 그렇게 성과가 안 나고 있단 말이죠. 가시적인 게 좀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맞았는데 참 뜻깊은 광복인데 이게 한일 관계 또 그리고 북한 하면은 저렇게 군사 도발을 당연히 지뢰도 도발이죠. 지뢰도 흘려보낸 거. 군사 도발을 벌이고 있으니 또 북한 관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국방, 그다음에 내부,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갈 길은 바쁜데 발목에 잡혀 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겹치죠. 광복 70주년하고 임기 이제 3년 차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좀 급할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이 잘 안 따라주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이것을 이루어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느냐,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경축사와 달리 이미 대국민 담화도 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로 힘을 모으려면 어떤 실천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다분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시 또는 훈시 이런 거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야당 지도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는 새로 개편이 되면서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의 또 다른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를 빨리 만나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상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려면 지금 이 부분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특히 야당이 좀 도와달라. 이런 설득 과정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정치권의 설득이 넘어서면 그다음에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도 좀 불러서 설득을 하고 직접 대국민 설득은 이미 담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소통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다분히 수석비서관 회의, 국무회의 회의, 어떤 행사에 가서 어떤 지시나 훈시형의 메시지로는 이 4대 개혁은 실현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4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 지금 사회 안전망을 좀 촘촘히 짜라. 이야기는 결국 이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결국 일본 근로자들 해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에 의해서 오늘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사회 안전망이 같이 보완이 돼야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면은 해고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 되면 해고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해고자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실업급여가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 내용도 좀 급여도 좀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한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사실은 뭐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은 하자는 거고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 기구 자체부터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야당을 압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국회, 그다음에 야당, 여당 다 설득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럼 야당이 혹시 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대통령이 좀 들어도 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나가려면 4대 부분 개혁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을 좀 여야가 같이 대통령과 함께 이걸 논의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네.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통 큰 행보를 좀 보여달라. 그렇습니다. 그런 예. 주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박근혜 정부에 추진하는 4대 개혁, 노동, 금융, 공공 부분, 교육 부분, 이 4대 부분의 개혁이 누굴 위한 개혁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에요. 박근혜 정부를 위한 개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자, 박근혜 이제 정부에서는 예. 그야말로 국가에 다시 국가가 재발전하기 위한 계기를 우리는 4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의제를 국민과 국가에 던진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당, 물론 조금 전에 말씀 맞습니다. 로드맵을 정확하게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와 더불어 야당에게도 좀 안타까움은 충분히 있다, 제가 볼 때는. 네. 노동개혁을 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4대 부분의 개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죠.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새정치연합은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냥 정부가 안을 내면 아,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찬성이다. 이것만 해갖고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안 되죠. 지금은 그래 되면은 OX 정당밖에 안 됩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은 뭘 원합니까? 정책 정당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노동 부분, 공공 부분, 금융, 교육 언젠가는 지금 이 개혁을 해야 될 이 의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 새정치연합에서도 그거 당에서도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국가 세금으로 3분의 1, 이제 2분의 1 이상이 지금 지원되는 그런 기관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이런 저 연구기관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네. 다 같이 머리를 맞댈 때다, 지금. 국가적으로 네. 어려울 때거든요.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집권 세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젠다를 던졌으면 그걸 반드시 실현시켜야죠.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도,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협조도, 그다음에 노동단체 협조도, 이 협조를 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설득해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도 야당 스스로 그 4대 부분 개혁 부분에 의견이 낼 게 있다면 의견을 냈고요. 그렇게 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특히 네. 이제 대통령이 8월 25일이면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3년 차가 넘어가면 내년에 총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대선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네. 게 제가 우리 김철근 교수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말씀 도중에 전에 내가 다 동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야당에 제가 정책 정당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야당에 지금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회나 그다음에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다뤄준 주제가 뭡니까? 노동, 금융, 공공, 교육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네. 당내 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오로지 뭐 친노, 비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얘기가 있겠지만 부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 그게 부각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각되죠.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부각이 안 됐다면 언론이 중요도를 잘 못 따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 중차대한 국가의 지금 중요한 시기에 묘하게 또 이제 이게 불행입니다. 선거가 지금 8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정치권은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경제계획이니 공공부문의 계획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가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청와대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국내 문제 만만치 않은데 대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북한에 지뢰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북한의 그 시간 표준시 변경 문제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관계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참 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북한을 다녀오면서 뭔가 좀 돌파구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녀온 직후에 지금 그 목판 지뢰가 발견되면서 네. 이거 북한의 소행이다. 이게 지금 확인된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백한 도발 행위인데요. 사실 이제 그 문제만 따지고 본다면 마치 어찌 보면 그 놓고 기순한 것처럼 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 경계를 잘 섰으면 이런 이런 일이 일이 없었을 사실 텐데.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설하는 거를 경계하지 못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런 네. 그 내부의 비판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엔군 그 중립국위원회 합의대로만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보고 내부도 단속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북한의 소행 이런 게 네. 있었고 이호 여사의 방북이 사실상 사실은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8.15 경축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통 그 표준시 변경은 네. 독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고 차베스의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30분 미국하고 같이 쓰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물론 우리 경우도 원래는 127.5도를 썼어요. 대한제국 1908년도에는 그 대한제국 시절은 그걸 썼는데 1912년도 일제가 들어오면서 동경 135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네. 다시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러니까 1954년도죠. 127.5도로 왔다가 1961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135도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고 세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제1비서가 이걸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크기도 얘기하지만은 그 내부가 너무나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거에 반증이도 하죠. 별 차이가 뭐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비용 자체도 별로 들지 네. 않는다는 이런 걸 또 반증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북한 내부를 보면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 지금 북한은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핵입니다. 핵. 북한은 핵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핵이 꼴은 이꼴 정권 체제 유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다소 중국하고도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러시아하고 지금 가까이 하는 것처럼 지금 행태를 보여가는 것도 역시 체제 유지인데 그 체제 유지에서는 핵에 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 조금 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차피 육자회담이라는 게 이제 중국이 주도적으로 네.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육자회담 틀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계속 중국에게, 미국도 중국에게, 북한에게 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터달라, 중국이. 뭐 지렛대 역할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 중국은 또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 대북 문제가 꽉 막힌 거예요. 지금 막혔는데, 어쨌든 막혔다고 해서 이대로 놔둘 수는 없죠. 우리도. 뭔가는 이제, 우리도 그 액션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로서 참 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진전적 관계가 뭐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를 뭐 지원을 한다든지 국제사회에 지원을 유도한다든지 할 텐데 요지부동이란 말이지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 나왔지만 뻑하면 저런 뭐 도발 행위를 하고 있고 예. 사실 국민은 불안하고 이제 이러면 또 대한민국이 불안하면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 또 문제가 불안할 생기겠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데 저도 솔직히 어떤 해법을 내야 되겠다. 뭐 저도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런데 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섣불리 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든지 네네.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전제 조건 없는 이런 식의 우리 고통을 조금 못 참아서 너무 섣부른 정책을 북한의 유화 정책을 내세해서는 더 큰 위험성이 온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좀 통 큰 제안을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좀 이끌을 어떤 그런 방법은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통큰 양보를 했다 이거예요. 양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아니 뭐 할 수 있겠죠. 제안을 했다 네. 이거예요. 북한이 테이블 안에 나왔어요. 우리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통일이잖아요.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 핵이 없어져야 통일이 됩니다, 저게 문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맞는데 대화에 우리가 테이블을 이끌어낼 그거는 방법은 많은데 그거를 쉽게 잘못 써요. 지금까지 우리가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때도 햇볕 정책의 결과가 뭡니까? 북한 주민이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김정일 체제만 공고히 해준 거예요, 지금. 그게 결국 북한 핵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섣불리 쓰지 말자.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고 만 거죠. 그 평가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개성공단도 지금 뭐 가동이 되고 있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됐을 때는 사실 뭐 이런 도발이나 이런 위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도발과 그다음에 어떤 대화 채널도 가동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경제력 규모가 한 4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큰 집 작은 집으로 따진다면 큰 집에서 뭔가 좀 그 제안을 내놓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하고 북한과의 어떤 경제협력 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통일되면 나중에 통일 비용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의 부분을 타개해 나가려면은 지금 어떤 장관급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하되 정상회담 준비를 해서 특사를 파견하겠단 말이야. 받으시겠냐? 받아라. 이런 식으로 통 큰 어떤 제안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 대립 국면이 계속 간다면은 결국은 북쪽은 고립돼 있는 거지만 남한의 경제라는 게 결국은 북한하고 대립 관계에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화해 협력을 통해서 뭔가 긴장이 완화될 때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실제로 북쪽이 뚫린다면은 대륙으로 가는 결국은 우리가 기차를 타고 유럽, 모스크바, 파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그 활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크고 담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뭐 논쟁을 하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상당한 지렛대를 쥐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다음 달 3일 항일 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성 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열병식에 참석 여부를 두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고 뭐 중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서로 자기들에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전성 기념일 참석 여부를 두고 여부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중 4개국이 지금 가장 관심받는 주인공이 된 건 틀림없어요. 러브콜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본이 지금 14일 발표될 그 아베 담화에서 사실은 무슨 뭐 결정적인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국에 내달 3일에 하는 행사에 참석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행보를 보여야 된다. 지금까지 보면은 또 이거 참석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일본이 태도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일본과 중국은 우리의 경제 혈맹이었는데 일본은 과거에 우리 경제 혈맹이고 중국은 지금의 경제 혈맹이고 미국은 지금의 안보 혈맹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혈맹도 중요하고 미국의 안보 혈맹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려하는 게 한미 관계가 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는 좀 한미일 삼각체제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일 체제는 미국의 중심을 한 동남아야. 이 동남아의 안보. 이것을 이끌어가자. 그거는 미국이 주도하겠다. 이제 이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이 없는 국가고 영토가 좁은 국가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반도의 딱 끝에 있는 아주 요충지에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국도 충분히 우리를 중국 입장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또 중국을 활용해야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좀 얄밉다 하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자원학적, 인구학적, 역사적,
그것은 대한민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 좀 태도를 모호하게 하자. 그래서 좀 몸을 좀 달구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사와 경제 문제에는 일본,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안보 이런 측면에 한미일 동맹이 굳건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적절히 어떻게 균형추를 잡아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9월 3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다음 주 정도에 최종 결론이 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 주말에 아베의 담화를 보겠다라는 네.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 담화에서 사죄나 침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이 있다면은 사실은 전향적으로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너그 잘해라 이런 뜻으로 좀 오히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메시지다. 메시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베 담화를 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자기식대로만 해버렸다 했을 때는 사실은 과거사 문제 플러스 영토 문제가 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중국의 그것도 항일 전승일 아닙니까? 일본을 이긴 전승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임시정부 그 개관식이 있어요. 재개관하는 그 네, 개관식이 9월 3일경에 있다 하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카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달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책에도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